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이냐 급락이냐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또 하락을 해버렸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초반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으나 일중 쌍봉으로 마감해버렸습니다. 시장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체 저점은 어디가 될까요? 락바텀인지 스폰지 바텀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주가지수 2400 이하에서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일까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상승이 나와서 별일 없으면 위로 강하게 폭등을 해서 윗꼬리를 만들지언정 종합주가지수 2450선 트라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히 개장 초 하이닉스는 밀렸지만 삼성전자가 한 30분 정도는 나름 플러스권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일 해외 시장에서 강력한 숏커버가 있었죠. 그래서 하락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강력한 숏커버를 맞으면 일단은 다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처음 30분 동안 이 318선에서 314선까지 밀어낼 때에는 그래도 어떤 바운더리 내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9시 30분 넘어서 314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일단은 더 이상 롱으로 볼 수 없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종합주가지수 2400을 깨는 것이 이게 무한정 내려갈 것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기록한 저점인 2475선을 다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V 반등이나 아니면 나이키 모양의 그 수시 반등, 그 수시 마크 있죠.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봤는데, 따라서 오전에 풋옵션 매도했던 것은 뭐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있다가 손절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반등 나오길 기다렸는데 반등커녕 계속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 장중 진입한 풋매도는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우리 시장이 하락도 그렇지만 일본 시장이나 홍콩 시장 모두 강한 하락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루 종일 5천원 넘게 때려놨던 것을 장 마감 15분을 남겨놓고 투매가 나온 상황에서 싹 걷어버렸어요. 화요일 시장에서도 하루 종일 선물 매도를 쳤던 것을 장 마감 무렵 싹 걷어내고 합성 선물은 매수로 돌려놨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합성 선물 매수를 강하게 쌓아서 시장이 바닥이 가까웠다는 신호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지금 투자 심리가 꺾여 있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오후장에 조금만 눌림이 나와도 패닉 셀링을 지속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 매도를 나오면서 이 종합주가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 지수는 무려 4% 넘는 하락을 했죠. 근데 시장에 눈이 띄는 거는 그동안에 이 코스닥의 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같은 2차전지 주식은 여전히 그래도 실전 모멘텀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꼼짝 말하고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들 종목도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시장이 인덱스를 다 까는 그런 진정한 패닉셀링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패닉셀링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갖고 있는 포지션을 그냥 일괄적으로 15%를 다 까버리는 겁니다. 뭐 10%가 됐든 15%가 됐든 일괄적으로 다 까버리고, 그래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사실 가는 종목을 더 붙여야 돼요. 근데 시장 위로 돌기까지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주봉을 양봉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7월물 옵션에 대해서 이 대응 전략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원래 310에서 320 구간을 바닥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바닥 확인 후 320에서 333 구간으로 올라오면 윗뚜껑을 닫자,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정말 빠르게 레벨 다운을 하면서 변동성마저 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마다 선물 매도를 계속 쌓아서 지금 30개까지 때려놨는데, 이게 풋매도가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3천원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만 매도한 게 아니라 인덱스 전체를 다 깠죠. 그리고 금융주도 너무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매도 금액으로도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 연속된 하락의 변동성은 이제 25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 변동성이 지금 29포인트 되니까 거의 뭐 해외 시장 변동성과 즉 상당히 근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6월물까지는 해외 시장보다 우리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제 변동성이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시장도 인덱스를 일괄적으로 까는 그런 그 패닉셀링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든지 더 그리고 더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어요. 현물이 어제 이제 종가 저가로 마감했죠. 그러면 이제 뭐 아시아 세션에서 뭐 어젯밤에 미국이 막 올랐다 하지만 시초가에 갭 상승이 크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갭 상승이 나와도 뭐 반등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2300포인트 초반도 우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구간에서는 저는 주식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 루머로 그 홍콩이 힐하우스 캐피털 이 테크 펀드가 청산돼서 폭락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블룸버그에서 힐하우스 캐피털을 검색해 보니까 이 주로 비상장 주식을 손대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한국물과 대만을 골고루 깠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수급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리면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주봉 양봉 보는 거는 이제 무리가 되겠고 본격적인 반등 베팅은 일단은 다음 주로 생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 두 가지는 채권 시장의 폭등과 원자재, 특히 기름과 구리 급락이에요. 브렌트 기름이 110달러를 깼던 것은 물론이고 이 텍사스 기름은 101.53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리세션 우려로 원자재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리세션 약을 팔기에는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나 싶어요. 기름이 하락할 신호들은 6월 중순이 월물 롤오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거 기름 하락할 신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좀 의외의 흐름이거든요. 저는 기름이 점진적 하락을 하면서 유가가 안정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점진적 반등을 하고 그리고 한 3, 4주 정도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쭉 빠졌으면 그때 이제 수요 감소가 이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수요 감소가 이제 확인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확인되면 유가가 급락하고 그리고 그 증시도 같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이상적인 리세션 신호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때 하락하는 것은 마지막 투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혹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유럽 증시는 이 개장 초에 이미 갭다운 상태에서 뭐 결국엔 초반에 뭐 마이너스 2%권까지 밀렸죠. 그런데 증시는 변동성이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채권만 아주 강하게 폭등했습니다.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형성되면서 채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그 ECB 부총재 그 빈도스 부총재까지 발언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호키시한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 본장 가서 이제 채권 시장이 지수는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죠. 근데 그때도 채권 시장은 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굉장히 약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의 반등이 여전히 숏커버성 반등이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 유럽의 닥스 지수가 지난 6월 17일에 기록한 저점권 그러니까 13,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깼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지난 3월의 저점을 재확인하러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졌던 투자자들이 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본격적인 스탑로스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권 시장의 급등으로 이탈리아 국채 매도에 대한 평가 손실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바닥에서 걷었다가 다시 때리곤 있는데 하루에 무슨 1.5%씩 오르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제는 계속 매도 관점을 보고 있고요. 또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매도를 추가할 것입니다.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에서 리스크 오프가 나오면서 그리고 뭐 위안화도 약세도 나오고 뭐 달러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죠. 그때 시장 분위기 좀 험악해지면서 유럽 세션 초반에 유로화가 눌립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가 한 마이너스 2%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자 이 유로화가 이 미국 세션 들어서 쇼크버 물량까지 들어오면서 플러스 전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로도 계속 변동성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유로가 추세 상승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커머디티 더 살펴보면 구리 가격이 드디어 이제 9,000달러를 확실히 깨고 이제 8,773달러까지 밀렸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 직전에는 8,700달러도 일시적으로 깬 등 아주 심각한 하락을 겪었어요. 또한 기름은 아시아 세션 내내 하락이 나오면서 텍사스 기준 101.5달러 선까지 밀렸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 후 지수가 급반등을 시작하자 기름도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107달러 선까지 올랐는데 현물 종가 결정 후
매도가 또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104달러대로 밀렸어요.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발표된 API 원유 재고는 560만 배럴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반등을 빗바라게 했는데요. 지난주에 쌓았던 기름 콜옵션 매도분은 최저점에서 정리하지 못했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때 콜 115를 매도분을 청산했습니다. 나머지 콜옵션, 기름 콜옵션 매도는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기름 가격이 하락 중인지라 100달러 근접했을 때 풋옵션을 매도할 생각이 싹 사라졌는데요. 주봉 마감이 지금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기름 시장은 그래도 음봉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풋매도는 하지 않고 콜옵션 매도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쌓고 청산하고 이것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 직전부터 또 대형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5% 넘게 하락 출발했던 시장을 초반부터 아주 빠르게 당겼어요. 이 빠르게 당기는 과정에서 유럽 증시 상승도 기대가 됐는데 의외로 유럽 증시는 강한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초반 1시간 동안 쉼 없는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와서 오늘도 숏커버가 들어왔구나 싶었지만 진정한 바닥을 형성한 것과는 다른 상승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초반의 상승이 또 대형주들만 당겼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오전장이 조정을 깨고 내려가는 일중 쌍봉이 모습으로 마감됐어요. 이 초반에 상승할 때 변동성이 하락이 거의 없었던 것도 특징인데요. 물론 지금 변동성 선물 7월물이 근원물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 선물이 콘텐고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오전장 급등에는 변동성이 얼마 안 죽었어요. 오히려 오후장에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변동성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추세적 상승을 한 장이 아니라 초반에는 이 급등이 여전히 TQQQ 같은 ETF의 묻지마 매수 집행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수를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지 매수가 콜옵션 매수가 됐든 이 해지성 롱 포지션이 들어왔든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오후장이 끊긴다. 그러면 변동성을 죽고 지수도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힘없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하락과 변동성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급락은 없지만 계속 바닥권에서 양음을 반복하는 그런 지루한 바닥 다지기 과정을 겪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오전에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 16일에 기록한 11,750선의 저항을 맞고 밀렸다는 것인데, 이 11,750선을 오늘 종가로 돌파하려고 그러면 약 1% 이상 쓰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죠. 문제는 이번 주 주봉 완성까지 지금 2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근데 목요일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뭐 금요일날에는 저항을 받아서 밀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목요일에 마이너스 1% 이상 밀려서 끝나게 되면 주봉 윗꼬리가 달려버려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금요일은 더욱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기록한 저점권인 11,000포인트를 재차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나스닥 시장에 롱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오늘이 쌍봉 형성으로 물 건너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오전장에 그렇게 달리던 테슬라가 초반이 고점 형성 후 도루묵이 돼서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또 애플 또한 음전환에서 처박혔죠. 그리고 기름 주식이 오늘 심각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엑소모빌이 마이너스 4.46, 쉐브론도 마이너스 3.37% 하락한 등 전일 기록한 상승분을 상당량 되돌려줬는데요.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있어요. 원유 재고 발표에 기름이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기름 주식은 화려한 외봉 고점을 형성하면서 처박힐 가능성이 큽니다. 기름 가격이 지금 고점에서 한 10% 정도 넘게 밀려서 이거 많이 하락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다른 원자재들, 특히 뭐 철광석이나 뭐 구리 같은 이 산업금속들,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1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기름은 그동안 러우 전쟁 이슈 등 과도하게 고점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여유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기름 콜옵션 매도를 계속 홀딩하고 풋옵션 매도는 함부로,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롱은 최대한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원유 재고 발표, 그리고 내일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가솔린이라든지 난방유 같은 상품 재고들도 발표가 돼요. 상품 가격이 고점 찍고 밀린다. 그러면 내일은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면 내일은 난방유 같은 상품 매도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시초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 죽었죠. 그래서 지수가 310선에 안착을 했지만 여전히 매도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량이 지금 30개가량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시초가 선물 매도 추가할 것이고 오전 30분까지는 선물 매도를 가져가면서 풋옵션 외가격이 추가 폭발이 나오는지 아니면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는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시장, 특히 오후 1시 이후로 시장이 수렴을 멈추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재차 풋옵션 매도를 늘려보겠는데요.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주식을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롱 포지션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좋은 것은 투매 구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매를 쉬고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선물 매도를 40개까지 채울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선물 매도를 딱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콜옵션 등가격을 집중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리버셜 포지션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봉을 양봉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풋 매도가 아니라 콜옵션 매수를 모아가는 것이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적인 조건은 시장이 오후장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전장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은 오후장에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라도 나온지 그걸 보고 그러한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 계속 유지 중이에요. 근데 오늘 ECB의 그 귄도스 부총재가 새로운 위기 대응 수단, 그러니까 anti fragmentation risk 그거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죠. 뭐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려는 ECB의 목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자신있게 이탈리아 국채 매도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라가르드가 아무리 립서비스로 우리 뭔가 획기적인 수단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다만 유가가 계속 내려가서 이 브렌트 기름이 $100를 결국에 깨기라도 한다면 그렇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진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탈리아 국채를 포함해서 장기 채권이 리세션 신호로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유로화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로화는 뭐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 매도,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계속 돌아가면서 포지션을 계속 쌓을 계획입니다. 자, 그 외에 니케이 선물 매도는 미국 세션이 장중에 조정을 줄 때 모두 이익 실현했어요. 뭐 조심스럽지만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는 엔화를 좀 매수해보고자 합니다. 엔화 매수의 근거는 채권 시장에서 숏 커버가 나오기 때문인데 유로엔도 얼추 쌍봉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 관점에서 엔화가 다시 135엔 이하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엔화는 보통 일본 시장에서는 잘 안 움직여요. 희한하게 그 유럽 세션, 그러니까 일본 시장 마무리하고 유럽 세션에 시작할 때 그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세션에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유럽 세션 초반에 엔화 매수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시장이 대단히 거칠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